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취득세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정했으며 구체적 방법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권의 성과 체계 전면 점검 영향으로 은행원들의 억대 연봉이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적자 점포 폐쇄와 인력 정리도 추진돼 올 하반기 은행권의 대규모 구조 조정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리따움,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앳비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 리퍼블릭 등 8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 2칸짜리 투룸 주택이 전세난 해소와 2, 3인 가구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며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2, 3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5%를 넘어서는 현실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황 어떠한지 한 주의 출발을 알리는 월요일 시황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한 주 출발을 알리는 월요일부터 기분 좋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5% 조금 넘게 올랐고요. 10.1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881.55포인트고요. 오전 중에 좀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오전에 전고점까지 좀 오른 채 마감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모처럼 300억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300억대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857억의 순매수를 하면서 양쪽을 합하면 1000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만 아주 조금 빠졌습니다. 1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빠졌고요. 541.51포인트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꽤나 사줬군요. 94억 원어치를 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2원이 내리면서 1118.5원입니다. 네, 코스피 상승, 코스닥 약보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 볼까요? 2분기 실적 시즌 섹터 애널에게 듣는다. 동부증권의 임은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자동차주의 등락 원인을 분석하고요. 하반기에 자동차주의 모멘텀과 관심 업종을 짚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화학주 상승을 점치고요.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확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의 하이소닉이고요. 이번 주에 가면서는 이번 주 미국의 주택 지표와 실적을 주목하자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 여부를 주목하고 일본 참의원 선거에 따른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 금요일에는 주요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을 앞두고 동부증권 임은영 연구원을 연결해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 또 그에 따른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자동차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악재들에 비해서는 좀 꿋꿋이 맷집 있게 잘 버텨준다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등락의 원인을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초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나 약세 때문에 일본이랑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어서 해외에서 이제 MS를 많이 잃어버릴 거다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좀 많이 약세였던 것 같고요. 근데 중간에 그 5월 말부터 예나 약세가 좀 주춤해졌고 반면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도 동반 약세가 되면서 그 원예의 환율이 다시 1,100원 이상으로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판매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는 평균 환율이 올라간 상태였고 글로벌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그 4분기에 제네시스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해서 이제 신차가 해마다 두 차종씩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2년간의 박스권은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겪어온 박스권 장세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워낙 이제 수입차들은 신차 공세를 펼치는데 우리 차는 신차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온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반기에 신차 효과가 곁들여지면은 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발표 예정인 자동차주들의 2분기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좋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판매가 그 전분기 대비로는 다 5%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이 1,120원으로 해서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1분기에는 저희가 기대를 좀 중국 포커스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중국 시장이 워낙 해서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좋으면서 이제 부품사들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도 여전히 좋지만 그냥 전반적인 글로벌 판매 호조가 더 눈에 띄어서 완성차 실적이 부품사보다 좀 더 전분기 대비로는 상승세가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주가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자 매력도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사실 뭐 지난 그 주말 동안에 이런저런 뭐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그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이제 뭐 노조 리스크도 굉장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 폭력적인 그런 시위 같은 거 보고 하니까 이거 자동차 업종에 투자를 해도 될려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3분기는 항상 이제 여름 휴가나 뭐 때에 따라서 이제 추석이 겹치면서 영업일수가 작은 가운데 항상 현대기아차가 파업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로는 이제 그 임단협이 별다른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간 이교대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비정규직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정규직이랑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랑 그 임단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메인 이슈로 떠오르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슈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작년만큼 뭐 파업이 길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3분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일수 이렇게 적은 가운데 이제 파업이 어쨌든 있거나 하면 그 실적이 2분기를 피크로 해서 또 3분기는 2분기 대비 이렇게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는 항상 자동차 주가가 좀 약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월 말 이후에는 자동차가 좀 시장을 많이 아웃퍼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가 하고 나면 8월은 약간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조나 이제 그 영업일수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이제 8월 말이나 9월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신차 스케줄이라든지 4분기 이제 영업 정상화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설비 증설에 따른 어떤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자동차주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 재료들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 출시가 11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내년 1분기에 그 LF 소나타가 나오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제 아반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 시장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지만 내년에 유럽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 현대차가 지금 9월에 터키 공장 증설 10만 대 증설해서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신차 유럽에도 i10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내년 1월에 현대차는 중국 3공장 15만 대 증설 있고요. 기아차는 2월에 30만 대 중국 공장 증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여기서 뭐 환율이 갑자기 급락을 하지 않는 한 자동차가 4분기 이후에는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업종 가운데서 가장 투자할 만한 유망 종목은 어디를 꼽으십니까? 일단 이제 신차, 아무래도 이제 모든 회사가 다 신제품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신차 스케줄이 이제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완성차 중에는 좀 더 주가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중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 시장 경기 모멘텀을 잡으려면. 그래서 매출처 다변화가 진행된 만도
부품사 중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원재재 가격 계속 하락하면서 수요가 그 선진 시장이 하반기에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다 이런 추천을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 업황도 좋아지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이문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초반 약세에서 회복되어서 전체적으로 10포인트 전후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가담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조선, 화학 등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건설은 취득세율 인하의 정부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 건설주의 부추조정 관련해서 기대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과 화학은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그 성장 전략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한선 폐지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소재 산업재 이런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세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이슈들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토에는 G20 재무장관 및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평가를 함께 내려주십시오. 네, 주요 내용은 선진국 양적 완화의 정책 변화를 신중하게 조정하고 향후에 금융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는 6월에 QE 축소 우려로 금융시장의 레버리지 축소라든지 포트폴리오 교체로 인해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번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그 시장 참여들과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일례로 최근 2주 동안의 버냉키 패드 의장은 세 차례 코멘트에서 시장의 좀 우려를 QE 축소의 조만간 우려를 완화시키는 멘트를 많이 했었고요. 평가를 하자면 지난 6월과 같은 급격한 시장 금리 상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향후 금융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해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쌍둥이 흑자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자금 유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버냉키 의장의 증언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했고 국내 증시는 소폭이지만 강보합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과 그리고 미국 금융주 실적의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금주에는 IT와 자동차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중국의 7월 SHBC 제조 PMI 잔정치 등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낮지만 현재 3분기에 진행되는 노사 협의 문제, 앱 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추세적인 강한 모멘텀은 제한적이지만 박스권 정도의 모멘텀이 생각되고요. IT는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라든지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수급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서는 7월 SHBC 중국 제조업 지수 잠정치 부분이 예상치 이상으로 나올지가 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강보합에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미국 증시가 지난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 FOMC라든지 IT주 실적 부진 가능성, 지난주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정체가 예상될 것이 크고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뭐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도약을 위한 모멘텀은 뭐 제한되어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다만 뭐 글로벌 중앙은행 소통 합의라든지 중국의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 이러한 것 등이 주식의 하방을 지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제약 등 향후 12개월 순이익이 견조한 업종으로 관심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솔직히 좀 안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결국 흐름대로 그렇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미치는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번에 135석을 하면서 이제 전체 242석 중에 이제 과반수를 넘어가게 됐는데, 일단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점할 수 있는 70석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반수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베 정부의 정책 추진의 역량이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지난 BOJ가 7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경제가 2년 6개월 만에 회복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기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통화 시중 유동성을 60조엔에서 70조엔 정도에 확대하는 종전의 통화 정책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달성은 예상대로 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입장에서 급진적인 통화 정책 가능성은 낮다 생각되고요. 오히려 가을에 성장 전략으로 설비 투자 감소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통화정책 외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저 부분에서는 속도 자체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엔저 추세라는 정면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 자체는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싶고 완만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비록 엔저로 인해서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약간 이제 불리해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글로벌 경기 완만 회복이 제한적으로 상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베 정권이 승리를 거뒀으니까 지금까지 펼쳐오던 아베노믹스 정책에 따라서 미칠 영향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같은데 말뚝테러 했던 그 양반? 뭐라고 표현을, 그 사람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건 좀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자, 1900선을 다시금 재탈환하고 좀 안착하고 굳히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계속적으로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중앙은행 소통 노력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좋지만 좋은 건데, 중국의 대출금리나 자유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고요. 근데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주식에 대한 수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다만 이제 8월 중순까지 적어도 국내 기업들의 기업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900선 안착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의 강한 상승을 당장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약이라든지 기관의 IT 집중됐던 분들이 화학이라든지 조선에도 포트폴리오 교체에 따른 거기에 개인 투자가들도 관심을 두면서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테마톡톡입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를 연결해서 화학주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학주 흐름이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난달 말경부터 화학주들의 반등이 시작된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지옥을 한번 맛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여전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학주들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과 유가 상승 그리고 각종 개별 호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큰 악재가 들어닥치지 않는 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보이는데요. 기관 매수는 여전하고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경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학주, 앞으로 좀 실적 등등 개선될 전망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들 많이들 내다보시던데요. 자, 이득효 대표께서는 어떤 전망과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최근에 화학주들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꽤 보인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업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LG화학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좀 낮아졌지만 1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흑자 전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인 에틸렌 글리콜 이런 제품의 중국 내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지난주에는 현대오일뱅크와의 공장 합작 건설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호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퍼지면서 유가 상승이 동반되고 있는 것도 화학주들의 마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를 구매하는 시기와 제품을 판매하는 시기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원료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에는 전통적으로 화학주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이 생각보다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질 거라고 했던 이유도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바닥을 확인하고 하반 경직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롯데케미칼이 6% 이상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KCC도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SKC하고 SO일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SKC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5%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되밀리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살아나면서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SKC도 재차 전날 고점까지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중요한 게 하반 경직이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7,000원에서 26,000원대까지의 하락을 확인한 이후에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요. 제가 재차 7월 초에 29,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다가 재차 밀렸는데, 여기서 밀릴 때 지난 저점이죠. 26,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26,900원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전형적인 하방 경직이 강한 쌍바닥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단기적인 저항선들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하되 단기 저항선에 있는 수급선이죠. 61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인 기관 동시순 매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저항선 61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오버슈팅이 나와서 61선을 돌파한다면 박스권 상단인 32,000원 정도까지의 부분은 상승도 가능하지만, 일단 돌파를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단기 조정권에 들어갈 확률도 어느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수급선이 한 61선, 이 61선을 돌파 체크를 반드시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현재 61선 저항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살피면서 같이 동반 체크하시면 무리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KC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설명까지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룹 전체 리스크도 좀 있고 해서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들어서 자사주를 이제 매입한 가격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데
더 낮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자, 14만 원대도 붕괴될 듯 하더니 지금 15만 원대까지 훌쩍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황당합니다만 롯데케미칼은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살까요? 일단 SKC를 말씀드렸듯이 61선을 보통 우리가 수급선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수급선인 61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18만 3,500원까지의 쌍봉의 흐름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선이죠. 61선의 돌파 여부도 체크하시면서 내일 정도 오버슈팅이 나와주는지 반드시 보고 저점 매수에 임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 테마톡톡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죠.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예스24가 마이너스 1.9%로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전자인증 0.7% 소폭 올라 있고요. 서원인텍 비슷합니다. 아프리카TV만이 3.1%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도 마이너스 2.4%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진호 팀장의 아프리카TV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책임지시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스24 수익률이 마이너스 1.9%로 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일단 손절가를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늘 좀 3% 정도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추세에 이탈하지 않은 경우고요. 손절가 터치 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지 않고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만큼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홀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은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일단은 지난주부터 계속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강했었던 주식들이 실적이 뒷받침한다는 전제만 있으면은 꼭 올라왔었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이소닉 종목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중에서 카메라의 자동 초점 조절 장치라 그래서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AF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문 제조 업체고요. 일단은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2분기, 3분기 들어서면서 기존의 소니라든지 삼성전기양 액추에이터 본격 납품이 있는데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까지 계속 납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좀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지나치게 컨센서스상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트렌드에 맞춰 봤을 때도 카메라 쪽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도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이 9,000원. 손절가로 말씀드리면 추세가 이탈되기 전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7,000원으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로부터 새로운 종목 하이소닉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종목 후보군에 넣고 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일정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번 주 예감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이번 주 미국 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흐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그 증시를 가름할 만한 일정들은 계획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 주 예정된 일정 가운데 주택 지표는 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미국의 그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도 증시 흐름에 크게 좌우할 만한 재료인 만큼 분명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대외적인 G2 국가의 이런 이제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국내 일정으로 인해서도 증시의 흐름 어느 정도 판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예정된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또 그 GDP 성장률 발표 같은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체크하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과 중국의 PMI 수치 발표 역시도 증시의 방향성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도 확인하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 또 실적 발표 등등이 또 예정이 돼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그 미국의 특별한 경제 일정이라든지 경제 지표 발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택 지표가 좀 집중돼서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매달 발표하는 주택 지표이지만은 이번 주 발표될 6월 달에 신규 주택이라든지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또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그런 주택 지표 발표는 좀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사뭇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한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인 발표된 수치는 9.9%나 하락한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FOMC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지만은 이번 주까지 이러한 주택 지표의 부진이 이어진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좀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FOMC 위원들의 그 연설도 지금 따로 계획되어 있지 않고 출구 전략 관련 소식도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 정책 회의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된 주택 지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는 또 주택 착공 지표 부진을 이유로 지난 2분기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0.4%에서 0.3%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할 만큼 이제 그 경기 선행 지표로서의 그 주택 지표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이번 주 발표될 주택 관련 지표 반드시 참고해 보셔야 될 변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경제 지표만큼 좀 중요한 것이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실적 가운데 미국의 그 기술주들의 그런 실적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 흐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 반전하면서 그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기술주들의 기업 실적들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실적 공개한 IT 기업 가운데 IBM을 빼고는 인텔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IT 기업들이 그 순이익 증가율이 5.5%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예상외로 또 금융주들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4% 이상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금융주의 이런 실적 호조를 IT가 계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변수는 그 기술주들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애플의 주가 흐름 좀 보시면은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주 약간의 주가 하락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시장의 예측은 분기 매출이 350억 9천만 달러 지금 기록을 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 0.2% 정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그 실적 발표를 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실적 부진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급락은 좀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예상치와는 다르게 호조세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좀 예상치조차도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적지 않은 영향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발표됐던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그 실적 결과 자체는 썩 좋지 못하지만은 당초 예상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각각 7.8%에서 12.4%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실적을 지금 지나치게 우려해서 좀 소극적인 대처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 발표될 맥도날드라든지 듀퐁, 보잉 같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외적인 이슈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 국내 일정도 우리 증시 투자자라면 꼭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에 비해서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2 국가들의 그 모멘텀이 약화된 만큼 국내 일정을 좀 면밀히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경제 일정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25일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경기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다 내다보고 있고 시장은 좀 하락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성장률이 어느 정도 변화를 나타내느냐인데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8% 정도 8분기 연속으로 지금 0%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 2분기에는 성장률이 0%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느끼는 경기 흐름은 여전히 좀 차가운 상황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수지는 계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는 있지만은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이런 불황형 흑자를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8개월 연속으로 1%대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지금 경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1분기보다 좀 높은 성장률이 정부가 지금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1%대 성장률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내 역시도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좀 전반적인 증시 하락에 1분기 증시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 건설주들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저 효과로 인한 실적 상승의 효과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대형 건설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들과 현대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자동차 기업 실적도 이번 주 중에 발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주에 발표할 기업들의 실적 중요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4월 초 대비해서 지금 2분기 코스피의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8% 이상 지금 하향 조정됐고 이런 흐름 3, 4분기까지 이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시각이 많은 상황인데 낮아진 이런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어닝 시즌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를 벗어나는 실적은 항상 증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실적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번 주 시장사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펀더멘탈 모멘텀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일시적으로 성장 산업이라든지 개별 기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장세 그런 환경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 유럽 변수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증시에 미칠 만한 변수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경제 일정 가운데 가장 큰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무래도 중국의 HSBC 은행이 발표하는 중국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영기업이라든지 민간 대기업과 비교해서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조금 경영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통계국이 발표하는 PMI와 HSBC에서 발표하는 PMI의 격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HSBC 제조업 PMI가 가파르게 또 하락을 하면서 두 지표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 48.5 정도 기록을 하면서 경기 확장 기준선이 50포인트를 여전히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 통계국 PMI와의 격차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IMF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좀 경고를 하면서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진한 제조업의 경기 지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발표가 된다면은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좀 체크하시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 또 유럽도 이거 상황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유럽도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같은 날 또 시장 조사 업체에서 또 유로존 PMI 예비치를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 PMI 역시 여전히 기준점이 50을 밑도는 그런 흐름을 이어지겠지만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주면서 좀 회복 기조에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 국가들의 지금 은행 부채 비율이 지난 5월 말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40% 정도 그 부채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ECB 유럽 중앙은행의 또 우호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 경기 지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유로존 경제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시각이 좀 실물 지표로 계속적으로 나타나 준다면은 그동안 가격이 떨어졌던 이제 코스피 내 유럽 관련
그 업종들, 그런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전해지는 소식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요? 네, 이번 주 지금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는 지수 하락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과 지지난달 급락 장세를 야기했던 뭐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본다면은 또 뚜렷한 상승이 이끌 만한 재료 역시도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베팅을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 재료가 뚜렷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에 어저께죠. 일본의 경기 부양을 추구하는 쪽이 정권을 잡으면서 또 환율에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기계 같은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업종은 당분간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는 있지만은 경기 전반에 걸친 우려감 그리고 회복 기저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여전히 있다는 아직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좀 중소형주를 위주로 아직까지는 포트를 편성하시는 것이 또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외국인의 수급 주체들 중 가운데 외국인의 매매 패턴 역시도 좀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본다면은 양시장 모두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아직까지 나타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그런 좀 트레이딩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대응 방법은 순발력 있게 발빠른 대응에 나서거나 아니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아예 그냥 지켜보시다가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포스피의 단기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N자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60일선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좀 단기 매매 치중하시면서 순환매에 좀 대비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대형주가 조금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은 견조한 모습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60일선의 안착이 좀 단기 방향성을 어느 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닥에서의 외국인의 뚜렷한 방향성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주 그리고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매매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이제 자민당 아베 정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엔화 약세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전해드린 소식으로 지금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면서 당장에는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엔화 동향을 좀 변화를 좀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의 일본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다시금 높인다면은 국내 시장에 여전히 좀 소극적인 그런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시선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좀 산업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생산 비중이 여전히 좀 예전에 비해서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엔화 약세 타격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또 IT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경쟁력 자체가 일본 기업에 비해서 지금 국내 기업이 좀 더 시장 점유율 경쟁력을 우위에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엔화 약세만으로 좀 양국의 경쟁력이 더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만큼 경계는 하시되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을 보면요. 현금 비중이 10%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25%, 유한양행이 20%, CJ ENM이 15% 편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이 10%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공격성에 맞는 수익률을 거둬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현재 CJ ENM이 6.3%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5%대 손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과 인소프트가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ICD도 현재 3.6% 올라 있죠. 네, 엔텔스가 7.7% 현재 손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익 나 있는 종목들이 한 2배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추천드렸던 엔텔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수 가격대가 단기 고점이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잡아드렸던 그런 이제 13,000원 손절가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제 편입 못하셨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 연기금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지만은 투신권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셔도 좀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업이 CJ ENM을 ICD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뚜렷한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황인 가운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그 수급을 믿고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은 좀 차트를 보셔도 좀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한양행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1차 그 제약산업 육성산업으로 지금 5조 원 가까이 그 5개년 종합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전반에 걸친 강세 흐름이 좀 오늘 나타났었는데,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셔서 좀 추가적인 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19만 5천 원을 잡아드렸는데 19만 5천 원에서 그 20만 원으로 상향을 하셔서 좀 보유하시고, 목표가도 2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좀 더 상향하신다면 추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좀 최근 좀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한데,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펀더멘탈이 견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고 있지만은 3분기 실적이 좀 더 고점일 것이라는 그 시장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유하셔서 추가적인 수익 손실 만회하시고 추가적인 수익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NC소프트는 2분기에 2분기에 지금 실적 성장성이 조금 다른 어닝 서프라이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시장에서의 그 신작 출시 모멘텀 여전히 견고하게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7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도 19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하셔서 추가적인 수익 노리신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데 참고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CJ ENM 같은 경우는 현재 6%대 수익이 나 있고 의견도 보유신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가져가면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정부 육성사업, 미디어 컨텐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추천드릴 때부터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렸던 만큼 지금 현재 그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져보시고,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경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좀 더 보유하셔서 추가 수익 노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종목에 지금 편입이 돼 있진 않은데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양질의 기업들인데 그룹 리스크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겪었던 롯데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워낙 좀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가지고요. 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살짝 상승 쪽으로 좀 터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 따라잡는다면 어떨까요? 예,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보셔도 그렇고 하반기 화학주 전반에 걸친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셔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편입하신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하이마트라든지 롯데 제과 같은 기업들은 글쎄요,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성을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실적에 의해서 좀 장세가 좀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을 조금 면밀히 체크하셔서 매수하신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큰 급락을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은 조금 유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호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12포인트 상승인데요. 오늘 좋은 마감 소식 가지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